자, 계약의 성립권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을 봤는데 그중에 이제 청약과 관련된 걸 본 거예요.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 도달하고 난 다음에 철회하지 못한다. 구속력. 언제까지 못하는가? 존속기간. 그 기간이 지나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때 승낙이 도달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이걸 연착한 승낙이라고 부르고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승낙 중에서 연착한 승낙, 이 연착한 승낙 중에서 연착해서는 안 되는데 연착을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이 청약이 1월 2일 날 을에게 도달했어요. 자, 1월 2일부터 청약 효력이 생기고요. 갑이 을한테 1월 2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그랬어요. 1월 20일까지. 그럼 1월 20일이 승낙 기간이죠? 그런데 을의 승낙이 1월 21일 날 도달을 했어요. 연착했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보통은 이걸로 끝이 나는데 갑이 을의 승낙이 들어있는 봉투, 편지 봉투를 딱 봤는데 거기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죠? 그 우체국 소인의 날짜가 찍혀 있어요. 그 날짜를 딱 봤더니 1월 3일로 찍혀 있어요. 날짜가. 그럼 결국 을이 승낙서를 보낸 게 언제예요? 1월 3일이에요. 이 1월 3일 날 을이 승낙서를 갑에게 보냈다. 보통 이길 특급 보내면은 1월 4일 날 도달할 것이고 보통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1월 5일쯤에는 도달을 하겠죠.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1월 22일 날 도달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연착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왜? 분명히 1월 3일 날 승낙을 보냈다. 이건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죠. 그쵸?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기간이 지나서 도달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났겠죠. 그렇죠? 이런 연착을 일반적인 연착과 구별해서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불러요. 이 사고에 의한 연착은 일반 연착과는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될 거예요. 왜? 을이 승낙서를 1월 19일 날 보냈어요. 승낙서를. 을이 1월 19일 날 승낙서를 보내면서 이길 특급으로 안 했다면 을은 1월 20일까지 도달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 장담을 못해요. 1월 19일 날 보냈다면 이게 1월 20일까지 도달할지 장담을 못해요. 중간에 뭐 연휴 끼고 그러면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을이 승낙을 보내면서 연착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을이 1월 3일 날 보냈다면 을은 이 승낙이 연착할 것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하겠죠. 당연히 을이 1월 3일 날 이걸 보냈는데 뭐 중간에 연휴가 꼈다 하더라도 한 1월 5일, 6일, 7일쯤에는 도달할 거다. 아무리 못해도 한 5, 6일 정도 걸리겠지. 20일까지는 무조건 이건 도달할 거다라고 을은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을은 1월 3일 날 승낙서를 보내면서 이 승낙서가 1월 20일까지는 당연히 갑에게 도착할 것이다. 즉 계약은 성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을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연착을 했어요. 을의 생각과는 달리 승낙이 연착했죠. 그걸 을이 알아요? 몰라요? 을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을은 여전히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뻘짓이라고 합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을은 계약이 성립됐다고 생각하고 뭘 하고 있다? 뻘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착했다는 걸 알고 있는 누가? 청약자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네가 1월 3일 날 보낸 게
어찌된 영문인지 20일이 지나 21일 날 도착했다.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뻘짓하지 말라고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갑이. 이걸 연착 통지라고 해요. 이걸 갑이 을한테 해줘야 돼요. 연착 통지를. 만약에 갑이 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 이런 조문을 둬놨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왜? 1월 21일 날 도착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승낙자를 물색하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계약을 교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깜빡하고 우체국 소인이 1월 3일 날 찍혀 있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을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연착하지 않은 거니까 이미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본단 말이죠. 그걸 갑이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면 이중계약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문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연착한 승낙 중에서 보통 일반적인 연착 말고 이렇게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연착이 있을 수 있더라. 이걸 뭐라고 부르고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해서는 이 연착한 승낙을 보낸 을은 연착했다는 걸 모르고 있고 받은 갑만 알고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연착했다는 걸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을의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보고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아까 박스에서 봤던 5번의 연착 통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236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칸 동그라미 5번 연착 통지의 문제라고 돼 있죠? 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사고에 의한 연착에서 연착 통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지연 통지 발송이랑 추가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교재에 있는 것만. 그 다음 오른쪽에 4번하고 5번만 봅니다. 자, 청약을 수령한 사람. 승낙할지 말지 자유가 있다 없다? 있지요. 승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가 회답 의무조차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끔 이런 청약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서가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언제까지 회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보겠다. 뭐 거의 협박조로 청약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거 언제까지 회답 안 보내면 승낙한 걸로 보내? 빨리 보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는 당연히 없고 뭐도 없다. 회답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설령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청약서에 써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받은 사람은 전문용어로 개무시해도 돼요. 뭔 무시? 개무시. 나중에 개무시만 기억나. 뻘짓, 뭐 개무시 이런 것만 기억나. 그런 거 기억하시지 말고 이렇게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무슨 의무가 없다? 승낙 의무 없다. 뭐도 없다? 회답 의무도 없다. 네, 회답 의무다. 또 하나가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려면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10,000원에 사라 그랬더니 9,000원에 사겠다. 계약이 성립할 리가 없습니다. 요거를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가한 승낙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변경을 가해서 청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거나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다면 이건 승낙이 아니겠죠.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요. 요 놈도 요거와 마찬가지로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청약의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거나 조건을 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그것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그 승낙 자체가 새 청약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요. 아까 4번은 봤던 거고요. 승낙자에게 회답 의무가 있는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에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청약의 유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요.
구인 광고를 했어요.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분은 오세요.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게 만약에 청약이라면 여길 보세요. 이걸 본 을이 나 이 회사에서 일하겠어요. 이게 승낙이에요. 그렇죠? 이걸 청약으로 보면 이걸 청약으로 보면 이 광고지를 본 을이 찾아가고 광고지 받습니다. 나 일할게요. 이게 승낙이 돼요. 그럼 고용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그렇게 성립해요? 을이 와서 나 일할게요. 그러면 이력서 내고 갑이 며칠 있다가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승낙이에요. 이게. 을이 나 여기서 일할게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일할 사람 오세요. 이건 당연히 청약이 아니라 청약을 꼬시는 행위. 그래서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 좀 다르죠? 청약의 유인이란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구인 광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 같은 거 개념을 좀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순환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건 지금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이제 또 쑥하고 마늘을 찾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 기본이 되는 것들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에서 구속력의 개념, 연착한 승낙의 개념, 사고에 의한 연착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과 의사실한 계약 성립을 봤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계약의 효력이 생겨야 되겠죠? 문제가 하나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시적 불능.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주택을 사고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둘의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갑이 을에게 야, 내 주택이 하나 있는데 얼마에 사라. 그랬더니 괜찮네. 얼마에 사겠다.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돼서 갑과 을 사이에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됐어요. 당연히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제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되죠. 그런데 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1월 10일이에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주택이 공교롭게도 1월 9일 날 화재로 전부 타서 없어졌어요. 1월 9일 날 주택이 전부 타서 화재로 없어졌다면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아무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지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아이고야, 이 비싼 분필을 마구 부러뜨리고 있네. 예. 외제 같은데. 설마 제가 부러뜨리는 게 촬영이 됐을까요? 원장님이나 사장님이 하시면 손해배상 총 오늘 벌써 2개를 부러뜨렸어요. 비쌀 것 같은데. 계약은 성립이 되었으나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라면 계약은 유효, 무효? 예? 무효. 자, 무효일 때 결과가 뭐였었죠?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후라면 돌려주고 돌려받는다. 을이 만약에 갑에게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받고 끝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봅니다. 누구의 주택이 불에 홀랑 다 탔어요? 갑소유 주택이. 자, 이때 자신의 주택이 1월 9일 날 화재로 홀랑 다 탔다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살던 집이 탔다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얘가 서울 사는 사람인데 이 주택이 부산에 있고 부산인데 1월 9일 날 화재가 났는데 서울에서 1월 10일 날 계약을 맺었다면 아직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재가 났다는 걸 갑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이 주택이 이미 화재로 소실이 되어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다라는 사실을 갑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만약에 아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알아.
갑이 만약에 안다면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당연히. 만약에 갑이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면 좀 이상하죠? 거의 사기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는데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로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 여기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하여 이 원시적 불능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 누굴 말할까요? 주로 갑을 말하겠죠. 주택 소유자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을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을과 계약을 체결한 거죠. 예? 이때 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주택이 홀랑 닥쳐서 불능이라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데도 와서 사겠다고 한 놈은 이놈이 더 이상한 놈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라는 놈은 알고도 이렇게 체결했다면 또라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전혀 모르고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이놈이. 전혀 모르는 걸 선의 무과실이라고 해요. 당연히 요 놈은 을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을을 불러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챙겨버렸어. 이놈 좀 이상한 놈이란 말이에요. 얘 손해가 생겼겠죠.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따로 요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어디 있나? 아, 여기 있군요. 네. 자, 개념만 기억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이 성립은 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 계약은 성립이 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되 단 그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전혀 모르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 이걸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개념 정도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신뢰이익배상이라는 게 있고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지금 보면 또 이것도 쑥만으로 찾게 됩니다.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뢰이익배상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와요. 계약이 성립이 됐고 유효까지 해. 그 유효하면 계약의 효력이 생길 텐데 그 계약의 효력 중에서 예컨대 개별적인 계약들, 매매계약의 효력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의 효력 같은 것들은 강론 가서 보면 돼요. 매매계약에서 따라보고 임대차 계약에서 따라보면 되는데 그 계약들 중에서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쌍무계약의 경우, 요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양채무가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했다.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줘야 된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양채무가 생기죠. 이 양채무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돈을 주니까 물건을 넘겨주는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물건을 넘겨주니까 대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쌍무계약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거를 채무의 결련성이라고 불러요. 쌍무계약의 채무의 무슨 성? 결련성. 다른 말로 대가적 관계라고 불러요. 이 양채무가 무슨 성격이 있다? 결련성. 대가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쌍무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결련관계가 있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생기는데 이 대가적 의미 때문에 특별한 효력 두 가지가 생겨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라는. 이게 쌍무계약의 효력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좀 어려워요, 이것도. 항변이라는 것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변이라는 건 뭐라고요? 거절. 나 못하겠다. 이게 항변이라고 불러요. 그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 이행관계로부터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동시이행관계는 어떤 계약에서 생기는가? 쌍무계약에서 생겨요. 자, 쌍무계약은 아까 그랬어요.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집으면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양당사자의 대가성 채무가 이행기계에 있는데 어느 한쪽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월 30일 날 갑은 재산권을 넘겨주고 오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1월 30일이 됐는데 갑이라는 놈이 재산권은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놓으라고 청구하게 되면 청구받은 상대방은 나 이행 못하겠다라고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 이걸 뭐라 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 개념 속에 요건이 다 들어있어요. 동시 항변권 개념 속에 성립 요건이 간단히 볼게요. 일단 쌍무계약상 양채무가 생겨야 돼요. 쌍무계약이 체결되고 대가성 양채무가 성립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돼요. 세 번째로 어느 한쪽이 자신은 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청구받은 자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제가 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맨 처음 설명드릴 때 드는 예가 하나 있어요. 조금 그렇긴 한데 예가 지금까지 십몇 년을 줄기차게 들은 예가 있어요. 갑과 을이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나? 자살 사이트에서. 그래서 경기도 모처에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둘이 동시에 8시에 쥐약을 먹고 죽기로 했어요. 약속했죠? 그러면 둘 다 8시에 죽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렇죠? 8시가 됐어요. 그런데 갑이란 놈이 쥐는 안 먹으면서 을한테만 먹으래. 먹을까요? 뭐라 그럴까요? 동시에 먹자 그러겠죠. 그게 항변권이에요. 그냥 간단하죠. 아, 한날 한시에 죽기로 했으니까. 결혼할 때도 그렇게 약속하죠.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에? 아,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한날 한시에 같이, 그렇게 이런 거예요. 동시인 관계. 근데 한쪽에서 먼저 너 먼저 죽어 그러면 내가 왜 죽어? 같이 죽기로 해놓고 너도 같이 죽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동시에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요, 요게 조금 걸려. 양치마가 모두 이행기에 있어야 항변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과 을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을이 7시에 먼저 죽고 갑은 8시에 죽기로. 이때 7시가 됐어요.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예요. 어느 한쪽만 이행기가 됐어요. 한쪽만. 이걸 선이행 의무라고 해요. 당일이 선이행 의무 있는 자의 경우에 그 이행기가 되었을 때 항변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7시가 됐을 때 갑은 을에게 너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어라 그러겠죠. 이때 을은 너 죽을 때까지 못 죽으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갑은 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1시간 남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 있는 사람은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렇죠? 없는데 예외적으로 있는 게 2개가 있고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선이행 의무 있는 자에게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있는 경우 2개.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7시가 딱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갑이라는 놈이 잠깐 나가서 전화를 받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다 와라. 근데 가서 전화를 받는 게 영 이상해. 그래서 우리 몰래 엿들었더니 이 자식이 9시에 친구하고 술 약속을 하고 있어. 그럼 을은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겠죠.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7시가 됐을 때 갑이 죽어라 그러면 나는 네가 6시 때 안 죽을 것 같아. 네가 이행을 안 할 것 같아. 나 불안해. 나 그래서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중도금을 지급해야 돼. 이거 선이행 의무죠. 분양받기 전에 중간에 먼저 주잖아요. 근데 중도금 지급 날짜가 딱 되는데 그 건설회사가 워크아웃이 딱 들어갔어. 중도금 내고 싶어요? 나 불안해서 못 내겠다. 할 수 있는 게 항변권이 되는 거예요.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선이행 의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이행기에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보이더라. 그럼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 있어요. 이게 조문에 있고요. 판례가 인정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더 웃겨요. 7시가 딱 됐어요. 을 죽어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잔 거예요. 먼저 죽기로 해놓고 갑이 시간 됐다고 나오라고 두드리겠죠. 가만히 있어. 즉 먼저 죽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걸 이행지체라 그래요. 그리고 버텨. 몇 시까지 버텨? 8시까지. 그러면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죠.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8시가 딱 되니까 을이 문을 딱 열고 나와요. 갑이 뭐라 그럴까요? 1시간이나 지났다. 빨리 죽어라. 이럴 때 을은 당당하게 너도 때가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요. 선이행 의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선이행 의무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항변권이 생긴다.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지급을 못하고 질질 끌다가 잔금 지급 날짜가 됐어요. 이때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에 대해서도 아파트 넘겨줄 때까지 중도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게 돼요. 그래서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대단히 중요한데 일단 동시이행변권의 뜻이 뭐냐? 요건을 합치면 뜻이 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겼고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는데 어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는 경우 청구받은 자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이행변권의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이행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그러면 그 뜻을 쪼개면 돼.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채무가 생길 것.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있을 것, 어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할 것, 이게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 요건 중에서 두 번째 요건,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 있을 것과 관련하여 당연히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항변권이 없다. 그런데 이 선이행 의무 있는 자가 항변권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불안의 항변권하고 지금 요거하고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게 됩니다. 의하고 요건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대법원이 이게 동시이행 관계냐 아니냐라고 판단한 것들이 나와요. 그 아닌 것들을 나중에 한 6개 정도를 외우셔야 돼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들을. 그래서 의 요건이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확장이라고 해서 동시이행 관계인 거 아닌 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한 것들 요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돈을 갚아요. 변제.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채무자는 돈을 갚으면서 뭘 요구하죠? 채권자한테? 영수증 써달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영수증을 안 써줘요. 그럼 우리 판례는 영수증을 줄 때까지 안 갚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갚과 영수증 교부가 계약을 통해 생겼어요? 당사자가 계약을 했을까? 돈 주면 영수증 주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사람이 계약을 나중에 돈을 갚을 때 영수증을 주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했는데도 항변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건이 뭐였어요?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채무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쌍무계약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야. 아닌데도 우리 판례가 확장해서 인정을 해요. 변제와 영수증교부.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로 돈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어요. 내가. 나중에 돈 갚을 때 차용증을 돌려받아야 되죠. 안 돌려주면 차용증 돈 못 갚아 라고 할 수 있죠. 안 돼요. 변제하고 차용증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이 차용증을 채권증서라 그래요. 우리 판례가. 변제와 영수증교부는 동시행관계지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런 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변제와 내가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줬는데 돈을 갚을 때 이걸 돌려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뜻 생각하기에는 차용증 돌려줄 때까지는 돈 못 갚아라고 차용증 반환과 돈 갚는 게 동시 이행 관계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변제하고 동시행 관계는 뭐다? 영수증 받는 거다. 이게 동시행 관계다. 차용증 안 받아도 된다.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너는 나중에 아무런 불이익한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차용증, 채권증서는 안 돌려받아도 된다. 왜 그럴까요? 이 채권자가 잃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차용증 같은 것들. 또 감춰놓고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수증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관계지만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런 판례들이 쌓여 있고요. 그 판례들을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 요건과 관련된 문제 한 쌍 하고요. 동시행관계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문제 한 쌍, 이렇게 두 쌍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유형이. 아시겠죠? 이제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 오늘은 일단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뜻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 중에 두 번째 요건 양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과 관련된 선이행 의무와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두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간단하죠? 간단해. 자, 이게 쌍무계약의 효력의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위험부담의 문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위험부담의 문제. 자, 위험부담은 또 뭘까?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어요. 또 1월 10일 날 토지 매매를 했어요. 1월 10일 날 말 매매를 했어요. 소라고 할까요? 소 매매가 더 낫다. 말 매매보다. 자, 이행은 다 1월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계약은 요 날 했어요. 1월 10일 날. 이행은 1월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월 15일쯤 주택 화재, 소실, 토지 수용, 말 사망.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계약 후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아까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1월 9일 날 홀랑다탄 거 이건 원시적 불능이고, 그럴 때는 계약은 무효고 계약 체결상의 책임이라는 게 생기고, 이건 후발적 불능. 문제는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라 그랬어요. 유효. 계약은 유효하죠.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갑의 의무와 을의 의무가 모두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갑의 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죠. 따라서 갑의 의무는 어쩔 수 없이 소멸을 해요. 소멸하죠. 갑은 죽었다 깨어나도 더 이상 주택을 넘겨줄 수 없고 토지를 넘겨줄 수 없고 죽은 소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을의 의무 이거 불능이에요 아니에요? 을의 의무 불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을은 돈 있어요 지금. 줄 수 있어요. 을의 의무는 후발적 불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을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생겨요. 갑의 의무는 소멸했는데 을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갑은 을에게 주택, 토지, 소를 넘겨줄 의무는 소멸했지만 을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을 억울하죠?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물건도 못 받았는데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럼 이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죠? 있죠? 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우리 민법상 원칙,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의 원칙이 뭐냐면 그 사람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고의가 없으면 책임 안 져요. 의료사고, 의사가 일부러 쌍꺼풀 수술하던 사람 죽였을까요? 눈을 쌍꺼풀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마취관 풀려서 죽었어. 의사가 고의로 죽였을까요? 아니겠죠? 과실로 죽였을까요? 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의사는 죽어라고 뭐라 그래요? 의료 과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예? 지금 신해철 사건도 그렇잖아요. 병원 쪽에서 뭐라 그래요? 병원은 잘못 없다. 피해자 측에서 병원의 잘못을 밝혀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병원 측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대원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 즉 책임질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법에서 규정을 해놔야 돼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라라고. 이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사태에서 책임을 질 사람을 찾아내야 되죠. 누구야? 불 지르는데 책임진 사람. 이거 소가 죽는데 쥐책사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주택에 불을 누가 질렀는지 모르. 벼락이 만약에 쳐서 불이 났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벼락이가. 그렇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했는데 적법하게 토지를 수용한 거예요. 이것도 잘못 없어. 소가 그냥 죽었어. 이것도 벼락 맞아서. 그럼 이것도 벼락이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갑의 의무, 이때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당연히 갑도 잘못 없으니까 책임 안 지고, 을도 잘못 없으니까 책임 안 지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벼락이가 져야 된다. 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벼락이한테 책임지러 갔다면 벼락도 맞아. 그럼 그냥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없으니까 갑의 의무는 소멸했다, 을의 의무는 남아있다, 을은 돈 줘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불합리하지요.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 문제가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이때의 위험이란 건 반대급부, 이 행의 위험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대가지급 위험을 말해요. 대가지급. 갑과 을이 주택매매계약, 토지매매계약, 소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할 당시에는 멀쩡히 있던 주택, 토지, 소가 계약 체결 후에 화재로 소실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소가 사망을 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고, 그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상대방의 대가지급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위험 부담이라고 한다. 대가지급의 위험 부담. 나라마다 달라요. 왜?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갑이 책임져라라고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는 나라가 있고,
을이 책임져라라고 규정을 하는 나라가 있고 반반씩 책임져라라고 규정을 하는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달라요. 이거는 그 나라 입법 정책의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질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았더니 벼락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지을 것이냐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을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반반씩 책임져라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때 다른 나라는 볼 필요 없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원칙.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이 채무자가 누구냐 하면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해요. 여기에서 누구예요? 갑.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은 을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걸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고 그 불능에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우리나라는 그 갑이 대가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의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답으로 3번이나 나왔어요. 사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갑은 대가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근데 이게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예? 예외는 뭘까요? 누가 위험을 부담해? 채권자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뭐예요? 갑은 을에게 주택, 토지, 소를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을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돈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 채권자 을 불을 을이 질렀어. 불을 을이 질렀어. 을이 타고 다니다가 죽었어, 소가. 그럴 수 있죠? 즉 불능이 누구 잘못? 채권자 잘못.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아, 이건 당연히 이거는 우리 주택값하고 속값 줘야지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해요. 또 하나가 이 주택이 화재가 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소가 사망한 날짜가 30일이 지나서예요. 이때까지 멀쩡히 있었어요. 멀쩡히 있었으니까 갑은 을에게 주택, 토지, 소를 가져가서 넘겨받아라. 그리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얘가 그때까지 돈을 마련을 못했어. 얘가. 그래서 돈을 못 주고 물건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걸 수령지체라고 해요. 무슨 지체? 김일성 수령님이 지체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받아야 될 날짜에 받지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수령지체를 채권자지체라고 합니다. 무슨 지체? 물건을 받아야 될 채권자 을의 입장에서 돈이 없어서 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물건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이거를 채권자지체,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한 2월 한 3일쯤 됐어요. 갑은 1월 30일 날 이거 가져가가지고 을에게 건네주면서 돈 내놔 그랬겠죠. 근데 을이 돈이 없어서 나 못 줘. 그래서 갑이 이걸 도로 가져왔어요. 2월 3일. 근데 이 상태에서 벼락을 맞았어. 불능이 됐죠. 에? 갑과 을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벼락이니까. 벼락 때문에 불능이 됐으니까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는 거죠. 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됐어요. 그런데 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되었을 때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뭐 중에 불능이 된 거다? 채권자 지체 중에. 만약에
1월 30일 날 정상적으로 주택토지소를 넘겨주고 돈을 받은 상태였다면, 즉 을이 채권자 지체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을이 갖고 있다가 벼락을 맞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다면 누가 맞았어야 될 벼락을? 을이 맞았어야 될 벼락을. 을이 지체함으로써 누가 맞은 꼴이 됐으니까? 갑이 맞은 꼴이 됐으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리자. 을이 맞은 걸로 해라. 그래서 을은 돈 줘라. 돈 줘라. 이걸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위험부담, 이것도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을 통하여 양당사자의 대가성 의무가 생겼는데 그중 어느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그 의무는 소멸하되 반대 당사자의 급부 위험을 누가 부당할 것인가? 물건은 못 넘겨주는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위험부담의 문제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갑은 원칙적으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단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개가 있다.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두 개가 있다.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하고 을의 잘못으로, 을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하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은 물건을 넘겨줄 의무를 면한 대신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채권자 위험부담. 근데 이 채권자 위험부담의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가 더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긴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매했고 화재가 났는데 을이 불을 질렀어요. 을의 잘못으로 불이 났으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하죠. 즉 얘는 매매 대금을 받았지요. 받았는데 이전 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줄 수가 없죠. 목적물이 멸실돼서 등기부가 폐쇄됐는데. 그러면 갑은 양도세를 안 내요. 그래 안 그래요? 양도세 안 내요. 얘. 또 요 주택을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금도 받았어. 만약에 잘 보세요.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고 그 주택이 을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그럼 갑은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아 안 받아? 받아. 받고 엔드 양도세 안 내. 엔드 보험금 받았어. 이런 걸 전문용어로 가재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꽁 먹고, 알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법적인 용어로는 이중이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이 이중이득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런데 별도의 이득이 있다. 그 이득은 누구에게 돌려줘라? 을에게 이득 상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위험부담일 때? 채권자 위험부담일 때. 그러니까 갑 좋아하면 안 돼요. 어이구 양도세도 안 냈어. 보험도 받았어. 땡큐. 그러면 안 돼요.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절약한 양도세, 보험금 이런 걸 받은 게 있다면 이건 누구에게? 을에게 돌려줘라. 이득 상환 의무라는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뭐 딱히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239페이지에 보면 위험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해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밑에 채권자 위험부담이 있다. 동그라미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때 하고 2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밑에 송아지라고 해놨네요. 그렇죠? 송아지 매매계약 후 송아지가 지진이나 구제역으로 유실됐다. 매도인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
무자 위험 부담이다 이런 거죠. 그쵸?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자, 채무자 위험 부담이 원칙이고요. 당연히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3번 갑이 이미 계약금을 받은 게 있다면 이건 돌려줘야 될 것이고요. 2번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두 가지다. 효과가 있다.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아까 양도세라든가 보험금 같은 경우 이게 있다면 이건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이득 상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됐지요? 오른쪽 사례 문제라고 해서 토지 매매 계약 후 토지가 국가의 수용이 되어버렸다. 여기 보세요. 토지를 매매 계약한 후에 토지가 국가의 수용이 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예? 그럼 1번 계약치가성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계약치가성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에서 나타나니까 원시적 불능. 1번 X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니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가? 채무 불이행 책임은 요 놈이 잘못이 있어야 돼요. 요 놈 잘못으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채무 불이행인데 수용이 된 건 갑의 잘못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뭐의 문제다? 위험 부담의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 부담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3번 쌍방 책임 없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위험 부담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등기 의무를 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매수인의 대상 청권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이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안 지켜도 돼요. 만약에 당사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수용이 됐는데 근데 매매 대금이 1억인데 갑이 수용보상금을 1억 2천을 받았어요. 이때 원칙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니까, 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니까 갑은 늘로부터 1억을 청구 못하지요. 대신 갑은 좋아. 왜? 보상금을 얼마 받았어? 1억 2천. 이때 의뢰 입장에서 차라리 계약을 이행하는 게 낫지요.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1억을 주고 땅을 넘겨달라고 하는데 수용됐죠? 그럼 땅 대신 받은 돈 내놔라.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을은 갑에게 대금 1억을 주면서 땅 대신 받은 1억 2천 내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건 위험부담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민법에서는 위험부담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들은 이걸 꼭 안 지킬 수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처럼 우리 1억을 주고 보상금은 을이 받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 이걸 대상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요건은 따로 있는데 일단 기본 틀만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내용이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문서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빠져 있고 해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것도 개념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개념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